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 시간 과학과 종교 제4주차 1교시 여러분 책 챕터 7 7장 과학과 종교와 사물에 대한 설명, 과학과 종교 사물에 대한 설명.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 책에 이제 설명이 사물에 대한 설명 그러는데, 설명하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이 똑같지가 않아요. 저는 10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는 게 5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절반도 설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알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아는 만큼 다 설명을 하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좀 여러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뭘 먹었어요. 블루베리를 말린 걸 먹었어요. 이 맛을 저는 그대로 느껴요. 맛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맛을 설명하려면 그 맛을 이해해야 돼요. 저는 맛을 아는데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블루베리의 맛은 아주 달콤한 단맛과 신맛이 섞여 있고, 이 안에 과당이 들어가 있고 구연산과 사과산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입에 닿으면 달콤한 맛과 신맛을 조화스럽게 느끼게 합니다. 이거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은 이걸 금강산을 가서 보는 것과 설명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저의 알을 여러분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과학에서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과 종교에서 자신이 관찰이 아니라 직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이 똑같을 수가 없고, 그것을 이해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과학이나 종교가 경험의 모호성, 내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 모호해요. 나는 아는데 상대방에게는 모호해요. 최선의 설명을 어떻게 하면 이걸 내 종교적인 경험을 상대방에게 똑같이 경험시키지 못할지라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종교계의 기독교에서는 그걸 간증이라고도 많이 하죠. 내가 느낀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 간증 가지고서 그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는 없잖아요. 결국 과학이나 종교, 내가 아는 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둘 다 해석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책 7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나오죠. 그렇다면 과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설명이란 무슨 뜻인가? 왜 설명이 필요하냐? 지식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여기 쭉 읽어보고, 여기 78페이지 꼭대기 A가 존재함을 아는 것과, 자, 어떤 A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왜 A가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그냥 A가 존재하는 건 내가 보고 알 수 있고 느끼고 알 수 있는데, 그럼 저 A가 왜 존재할까? 이걸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알 수는 있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여기 과학은 내가 아는 것보다, 종교에서 내가 경험하고 아는 건데, 과학은 경험하고 알기 전에 관찰한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자, 과학이 관찰한 것을 설명하는데, 관찰을 통해서 과학이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과학이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하게 되는지를 세 가지로. 1번, 험프리의 인과관계 설명 모델. 인과관계. 과학은 그 관찰한 지식과 경험을 인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A가 B를 유발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A가 B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과관계로 설명한다는 거죠. A와 B가 인과관계다. B는 A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한다는 거죠. 인과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방법을 아주 타당하다고 설명하는 거죠. 아주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내가 아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설명의 품질. 자, 설명의 품질은 뭐냐면 인과관계가 아니라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로 잘 된 거, 최상의 품질, 여기 최상의 설명을 이끌어낸 추론. 자, 인과관계를 가지고만 설명해도 부족한데 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을 쭉 비교 분석하면서 그 중에 최고로 잘 된 것, 최상의 설명을 이끄는 추론, 이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지식을 아는 것을 가장 잘 이해시키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방법을 택하는 거죠. 세 번째,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조금 더 확장된 거예요. 설명 통합 이론. 설명 통합. 이거는 최상의 설명. 네 번째는 설명을 통합해요. 이거는 설명한 것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인과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것을 딱 가지고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것이 관찰과 경험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에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걸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이건 그것들 중에서 최고를 선택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다 모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폭넓은 참조 체계를 제공하게 된 길을 택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B의 특별한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더 폭넓은 참조 체계, 더 풍부한 내용들을 A가 제공하면 A가 B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풍부한 설명들을 다 모아보는 거죠. 그럼 어느 게 제일 적절하게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3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장점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제일 밑에서 둘째 줄 78페이지 보면 세 번째 요 방법을 가지고 과학이 관찰한 경험들을 이해시키고 설명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79페이지로 보면 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밑에서 넷째 줄. 노르우드 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 지식의 진보를 연구하면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설명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지식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세 단계로 설명했어요. 자, 1번이 뭐냐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는 예외에 속하는 놀랍거나 경이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기존의 과학적인 관찰과 경험과 사고방식, 알고 있는 것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돌연변이, 이상현상, 그와 같은 경이로움은 놀라운 거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의 관찰과 경험을 갖고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아는 것 갖고서는 설명이 안 돼. 그런 놀라운 이상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건 새로운 관찰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2번, 그런데 다른 어떤 가설들 아니면 어떤 가설의 모음, 이것을 갑자기 생겨난 어떤 현상에다가 딱 붙여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새로운 가설이 바로 지금 기상천외하게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설명해주는 설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설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3번에 가서는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던 게 옳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상현상, 이상한 것을 설명해주는 이 새로운 지식이 이것이 옳다고 주장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과학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을 가지고서 만유인력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과가 떨어지는데 이게 왜 떨어지나니까 그냥 사과가 무거운가 봐. 근데 왜 깃털은 천천히 떨어지고 사과는 빨리 떨어져? 깃털은 가벼운가 봐. 아니라는 거죠. 그 질량에 대해서 깃털은 저항이 적다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이. 이런 역학의 법칙을 전혀 모르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새로운 체계에서는 새로운 가설을 가지고 볼 때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만유인력 갖고는 설명이 되죠. 근데 만유인력을 가지고는요, 또 우주의 현상, 블랙홀, 우주의 팽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가설이 나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또 뉴턴의 물리학을 비판하면서 우주 안에서 만유인력을 넘어서는 현상들을 또 설명하게 되니까 이것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뉴턴의 가설이 자기를 뛰어넘는 게 되고,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뉴턴의 가설을 자기가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을 패러다임의 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 또 공부하기로 하고, 항상 내가 경험한 거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만은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헨슨의 이론인데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과학 지식이 진보해 왔다. 이게 벌써 67년까지, 67년에 죽었는데 68년도에 이상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 걸 누가 베꼈구나.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68년도에 기가 막히는 지금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쿤.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그래서 노벨상을 탔잖아요. 근데 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이 이거하고 또 그대로 복사한 것 같아요. 기존의 과학 체계가 있는데 이걸 갖고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상한 돌연변이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과학자들과 과학의 논리가 못 풀어요.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쏙 나와서 풀어버리니까 이거는 인정을 못 받고 이건 가짜야 하고 사라져버리고 그걸 풀 수 있는 과학이 다시 지배하게 되고 또 이것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이걸 풀 수 있는 다른 게 생기면 또 기존의 게 없어지고 계속 도태되면서 진보했다. 이게 바로 과학혁명의 구조인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그 토마스 쿤 얘기를 제가 또 여러분에 설명하면서 그 선구자가 헨슨이었다. 이 아는 것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그 차이를 가장 바람직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원리가 요 세 가지 원리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0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보면 이처럼 헨슨도 퍼스처럼 경이롭거나 놀라운 관찰이 과학 탐구 정신의 근본적인 동기라고 본다. 그 밑에 보면 따라서 최근 과학 철학 담론에서 과학 발전사에 있었던 지난 사건들을 분석하고 현재 시점에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때 최상의 설명을 이끄는 추론이 부상하게 됐다는 거죠. 그 최상의 설명을 이끄는 추론이 부상하면서 가장 그 이상한 돌연변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의 모델은 점차 없어져 버리고 가장 설명을 잘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것을 싹 모아놓으면 과학적 경험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진화론에 도입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을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에 도입해 보면 80페이지 둘째 줄에 나오죠. 셋째 줄 보면 밑에서 셋째 줄. 다윈은 더 나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윈도 자신의 설명이 완벽하다고 보지 않았지만 최상의 설명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연 현상을 지금까지는 설명을 못했는데 내 설명이 최상이다. 더 나은 설명이다. 그래서 자연 선택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었지만 축적된 과학적인 관찰 결과를 보니까 최상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 가장 적절한 그것을 설명해주는 논리가 자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선택이론이야말로 과학적 경험과 관찰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원리가 된다고 강조했던 거죠. 자, 그래서 뉴턴이 볼 때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의를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의를 갖느냐. 자, 자기가 말하는 자연 선택 이론의 과학적 의의가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1번 보면 흔적 구조를 지닌 생물이 많다. 고등동물들, 이 저등, 하등 동물들은 흔적 구조조차 없어요. 식물들 같은 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계속 진화를 거친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제 도태된 구조들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흔적 구조를 지닌 생물이 많은데 포유동물의 젖꼭지, 뱀의 골반과 뒷다리,
날지 못하는 새 날개. 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다윈은 자연 선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자연의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선택되지 못해서 도태됐다는 거죠. 잘 적응하는 신체 구조만, 기관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 체계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번 보면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종들이 있는데, 이 멸종됐다고 하는 것은 종교에 보면 대재앙을 통해서 다 사라졌다. 노아의 대홍수 같은 거죠. 갑자기 큰 재앙이 와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윈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도태돼서 멸종된 거지 하루아침에 다 쑥 재앙을 통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은 종교적인 하나의 설명보다 이 현상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더 타당하고 바람직한, 더 나은 최상의 설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종교가 주지 못하는 설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그로의 탐사를 통해 다윈은 생물들이 어떤 지역에는 있고 저긴 없다, 골고루 분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어느 곳에 없고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종교적인 설명을 가지고 똑같이 있다 똑같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재앙적인 천재지변의 관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진화를 통해서 어떤 것은 남아있고 어떤 것은 사라졌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3번의 제일 밑에 보면 다윈의 이론은 81페이지, 특별한 개체군의 출현을 더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 나은 추론과 설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네 번째 보면 어떤 생물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띠는 것은 특정한 필요사항에 적응한 결과인 것 같았다. 자, 그래서 다윈은 진화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생물 형태가 출현하고 선택된다는 것이 최상의 설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윈도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그걸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설명이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82페이지 둘, 넷, 다섯째 줄 보면 다윈은 자신의 자연선택론이 생물학적 자료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아님을 분명히 했어요. 자기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고 보지 않은 거죠. 그러나 각 생물이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창조되었다는 주장과 같은 이론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종교적인 관점과 다윈의 관점, 창조론과 진화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창조론은 지금 존재하는 것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고유한 특수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을 그렇게 서로 다르게 다양하게 신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어요. 이게 창조에서 보는 이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것도 타당하게 볼 수 있죠. 근데 다윈은 아니야.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어느 하나도 자기만 독립된 게 없어. 자기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 모든 생물들은 그물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쭉 진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종교적인 관점과 과학적인 관점의 차이점인데, 그런데 다윈은 종교적 설명보다 자신의 진화론의 설명이 이 자연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